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2탄, 전성기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성기 르네상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이들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 다시 르네상스에 대해 대략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후마니타스, 즉 휴머니즘, 인문주의입니다. 이 후마니타스는 인간이 지니는 가치를 창조성이라 보고 인간의 창조성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 중심의 중세사회에서 이런 인간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 튀어나왔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세사회를 이루던 기독교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 중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였지만 어떤 지역에선 옥수수가 많이 나고 다른 지역에선 해산물이 많이 난다면 당연히 서로 필요한 부분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는 점차 무역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또 이와 더불어 상업도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도시와 다른 도시, 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를 토대로 힘을 얻고 또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킵니다. 특히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어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으로 널리 퍼져나가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찍이 이탈리아는 이런 무역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를 축적했고 이슬람 세력과 지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자체가 고대 로마 시대의 찬란한 문화가 쌓여있던 곳이다 보니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것입니다. 즉, 상업에서 얻게 된 돈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국가의 성장, 그리고 여기서 교역을 통해 혹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 접하게 된 선진 문화인 이슬람 문화의 유입이 르네상스 태동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의 문화보다는 이슬람의 문화, 특히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이슬람의 학문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중세시대에 배격당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많은 문헌들이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 발전하게 되었고 유럽인이 이슬람으로 쳐들어가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다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유럽으로 역수입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페트라르카를 시작으로 단테, 그리고 보카치오 등 이탈리아 문학가들에 의해 재발견된 휴머니즘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 분야인 미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전성기 르네상스를 알아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스케치는 다빈치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식물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한 재능을 보인 지금 봐도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67년 평생 독신으로 살다 가는데요. 혹자들은 그가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폴리메스로도 유명한데요. 폴리메스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박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폴리메스는 단순히 많이 알아 똑똑하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통해 서로 연관되지 않은 다른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폴리메스의 대표적 사람입니다. 보니까 폴리메스란 책도 있던데요. 와카스 아메드란 작가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이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 출생의 레오나르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14세가 되던 해 피렌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가인 베루키오 공방에 들어가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엔 화가가 되기 위해 공방에 들어가 스승의 잔심부름을 하다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우고 마침내 스승이 바쁠 때 사소한 부분을 그리고 그 일을 잘하게 되면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식으로 전문 화가가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의 스승 베로키오의 그림으로
레오나르도가 24살이 되던 해 그의 스승이 그리던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왼쪽에 있는 천사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가 그린 이 천사 그림을 보고 붓을 꺾었다고 하네요. 이 일화는 이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입체파의 피카소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데요. 피카소의 아버지 역시 화가였는데 자신의 어린 아들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붓을 꺾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천사 그림 이후 베로키오는 회화가 아니라 조각에만 전념합니다. 이 그림은 너무도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가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의 화가로 초청되었을 때 밀라노의 성당에 그려진 벽화 작품입니다.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1점 소실법이 등장한 작품으로 예수의 이마가 바로 그 소실점입니다. 미술을 접하실 때 종종 들으시던 단어가 소실점, 원근감, 명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소실점이란 내 시선의 끝점, 원근감이란 먼 곳은 작게, 가까운 곳은 크게 보이는 느낌, 그리고 명암이란 빛이 비추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둡고 그림자가 있으며 그 어둠 안에 반사광이란 아주 희미한 밝음이 있다 정도로 소실점, 원근감, 명암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실점, 원근감, 명암은 모두 평평한 종이 위에 좀 더 사실적인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즉, 2D를 3D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이 이미지는 최후의 만찬 작품에서 소실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표시된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예수의 이마로 소실점, 즉 내 시선의 끝점입니다. 이것은 실제 미술관에 전시된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밀라노 성당에 그려진 벽화로 바로 성당의 식당에 그려졌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보며 식사를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모나리자로, 모나리자는 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로 특별히 주제가 위대하거나 대단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림 자체가 가진 생동감과 신비감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3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미소. 두 번째, 스푸마토 기법. 세 번째, 왼쪽과 오른쪽 배경의 각기 다른 시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선 미소는 그야말로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대 고졸기의 예술가들이 돌 조각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알카익 스마일을 만들어낸 것을 생각해보면 은은한 미소는 평면에 그려진 그림에도 생기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스푸마토 기법. 여기서 스푸마토란 안개처럼 사라지듯이 표현하는 기법으로 이 그림 모나리자를 살펴보면 그림에 눈에 띄는 윤곽선이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명암 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나가는 사람을 얼굴을 보거나 혹은 거울이나 사진 속에 내 얼굴을 보면 어디 똑부러진 윤곽선이 있나요? 우리의 얼굴은 면과 면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것이지 원을 그리고 코를 갖다 붙이고 눈을 갖다 붙이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듯이 표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다빈치는 그림의 인물을 보다 실제적이고 입체적이어서 마치 살아 숨쉬는 사람처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경. 우선 배경이 인물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지금이야 별거 없지만 당시엔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특이한 것은 모나리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배경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을 보면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 오른쪽엔 호수가 있는데요. 둘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을 그렸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각기 미묘하게 다른 높이로 내려다보고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 다른 시점에서 바라본 광경을 한 그림에 넣어 생동감을 불어넣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맨 먼저 보이는 것은 배경일까요? 인물일까요? 당연히 주인공 모나리자겠죠. 우리의 시선은 맨 먼저 모나리자라는 여인에게 가고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은 배경을 바라보며 이 좌우 배경의 각기 다른 시점을 통해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그림 자체에서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양화의 산수화를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곽키의 조춘도로 한 화면에 각기 다른 시점들이 보여집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무빙 포커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걸 중고등학교 미술 수업 시간에 이동 시점 혹은 산점 투시라고 배웠습니다. 이 이동 시점은 화가가 직접 자연 속을 거닐고 사색하며 체험한 자연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이 보여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 내 눈높이와 같은 시점,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 이렇게 동양화에서 여러 시점이 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보통 서양화의 한 그림의 하나의 시점, 즉 하나의 고정된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시점은 화면에 운동감을 나타내 생동감을 표현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 눈은 이런 시점의 변화를 통해 움직임을 느낀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 몸을 직접 움직여 운동하는 그런 움직임과는 차이가 나겠지만요. 한편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굳이 이런 시점 변화를 통해 그림의 생동감을 주려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초상화를 왜 그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진이 없던 당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미 이 세상에 없어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 두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초상화가 그려졌다면 생전의 모습, 마치 살아 숨쉬는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갖기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레오나르도는 이런 초상화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하고자 이런 방식으로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화 외에도 다수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나마 그의 발상이나 생각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인 그의 스케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스케치에는 해부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36장짜리의 노트는 경매에 나와 빌 게이츠에게 약 340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오나르도와 경쟁했던 미켈란젤로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와 다르게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상당히 길고 고급진데요. 이는 미켈란젤로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귀족 태생이라는 점은 미켈란젤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돈 없이 몰락한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좀 과격한 성격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당시 유명했던 화가 기를란디오의 공방에 들어가는데 이때 다른 공방 제자의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하다 한 대 얻어맞아 코가 삐뚤어집니다. 바로 이렇게요. 왼쪽 화면은 제가 고3 미대 입시 준비 시절 그린 미켈란젤로의 석고상입니다. 이 석고상을 그릴 때 소묘 선생님께서 미켈란젤로의 특징을 부러진 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튼 실제 기록을 보아도 미켈란젤로는 추남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의 사인입니다. 얼굴은 추남이었을지 모르나 사인은 좀 멋져 보이네요. 암튼 이후 그는 스승 길란티오의 추천을 받아 피렌체의 메디치가에 오게 되고 로렌초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매우 아껴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로렌초 사망 후 메디치가를 떠나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활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피에타로,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피에타는 미술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안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작품의 제목으로 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24살에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미술사 최고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덩어리의 돌을 깎아 만든 것으로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에 벗은 몸과 복잡한 옷주름을 대비해 고전적 요소가 부활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상하니 많지 젊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나이가 30이 넘어서인데 그렇다면 어머니인 마리아의 나이는 적어도 40대 중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에타에 조각된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을 때의 나이도 상당히 젊게 표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을 때 이미 충분히 성숙한 여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모 마리아는 세속적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은 고결한 인간이기에 늙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비드상입니다. 앞서 본 초기 르네상스 조각가 데노텔라가 조각했던 다윗과 동일한 인물로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이 없었다면 도나텔로의 다비드상이 가장 유명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두 조각상의 표현이 매우 다른데요. 도나텔로의 다비드는 유약한 소년의 몸에 칼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성년의 몸에 짱돌을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이렇게 근육질의 성인 남자의 몸을 지녔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인상을 쓰며 적을 노려보고 당장이라도 여차하면 돌을 던질 것 같은 다윗의 표현을 위해 일부러 성년 남성의 몸을 택한 것입니다. 한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도나텔로의 다비드상에 비해 유명해진 것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골리앗을 죽이기 직전 매우 긴장된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 반해 도나텔로의 다비드는 이미 골리앗을 죽여 모든 긴장이 해소된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켈란젤로는 아주 부자연스러움을 통해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조각상에서 이러한 점은 다윗의 왼쪽 다리에도 나타나는데요. 자세히 보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좀 많이 길어 보입니다. 여담으로 원래 이 조각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부벽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막상 주문화위원회가 받고나 보니 이건 너무나 걸작인지라 도나텔로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청동상을 대체해 피렌체 시청 베큐 궁전 앞에 놓습니다. 이미 조각계의 거장이 된 미켈란젤로는 이번엔 교황 율리오 2세에 의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주문받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 대작을 완성합니다. 미대 학생들에게 교과서라 불리는 서양 미술사를 쓴 에르스트 곰브리치의 표현에 빌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화 작품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이 그림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인물들이 너무 세밀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천장화로 눈을 돌려 여기 표시된 작품은 천지창조란 그림으로 잘 알려진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축 늘어져 있어 아직 생기를 얻지 못한 아담에게 신이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서양 미술사에서 두고 남을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자, 그럼 이제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마지막 거장 라파엘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라파엘은 르네상스 전성기의 맏형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태어난 화가였지만 이른 나이인 37살에 신기하게도 자신이 태어난 날과 같은 날에 죽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겨우 1년밖에 더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파엘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짧은 인생은 살았지만 르네상스를 완성시킨 화가로 평가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인이자 화가로 라파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작업실에서 조수로 일했습니다. 그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흡수력인데요. 그는 스승의 화풍, 좋은 화가들의 작품들을 순식간에 흡수해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나게 모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선 뛰어난 화가들을 넘어서기 위해 그들의 스타일을 흡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7살 때 이탈리아 움브리아 화파의 장인 경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19살경엔 스승의 화풍을 뛰어넘어 스승의 화풍에 신선함과 환상미를 더해 자신만의 경지를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의 초상화입니다. 다음 작품은 그의 대표작으로 초원의 성모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에서 습득한 3분의 4를 채우는 인물과 배경,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듯한 표현인 스포마토 기법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로 이렇게 모든 인물들의 자세가 굉장히 그리기 어려운데 라파엘로는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라파엘로는 다빈치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요. 화면에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들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영향받은 부분입니다. 그럼 라파엘로 작품에서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성가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을 통한 자연스러운 표현 기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앞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감상할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마리아의 자세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포즈는 앞선 라파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그림에 나오는 맨 오른쪽 여인의 자세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 자세는 절대 그리기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탁월한 기교를 과시하며 주제를 부각하기보단 보다 새로운 미술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이는 이후 매너리즘과 바로크 미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의 마지막 그림인 라파엘로의 아테네 악당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 아테네 악당은 앞서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주문했던 교황 율리오 2세의 주문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바티칸에 있는 벽화입니다. 1점 투시도법이 완벽하게 구현되었고 인물들의 개성이 절묘하게 구현된 작품으로 르네상스 기법의 집대성과 같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상상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상적 관념인 이데아를 중시했던 플라톤의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현실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플라톤의 얼굴은 라파엘로가 종용했던 다빈치의 얼굴을 토대로 그렸고 맨 앞쪽에 턱을 괴고 있는 우울하게 보이는 비관론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토대로 그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하학적 도형을 보며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은 피타고라스, 옆에 도형을 그리는 사람은 유클리드, 별 모양의 지구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조로아스터, 바로 이 조로아스터 옆에서 또 다른 지구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이 그림에 자신도 그려 넣었는데요. 바로 오른쪽 구석에 까만 모자를 쓴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재들의 시대였던 전성기 르네상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파엘 사후 르네상스 말기는 속칭 기교주의 또는 매너리즘 경향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에게서 보였던 기교가 역동성이 강한 표현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너리즘 시기는 미켈란젤로의 수법을 그저 모방했다고 저평가되었으나 20세기 초 미술사학자 아놀드 하우저, 우리에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의 저자로 친숙하죠. 이 미술사학자에 의해 매너리즘은 이전 르네상스에서 추구하던 자연주의에 처음으로 반대하고 새롭고 색다른 감성적 시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후기, 매너리즘 시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